이 위험 자산보다는 이번 헝다 사태를 맞으면서 안전 자산 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인데 주식 시장에서 생각할 때는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섹터가 어느 섹터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우리 시장 먼저 봐야 되겠죠. 중국에서 헝다 그룹 네. 악재가 나오면서 네. 뭐 다행히 뭐 크게 폭락했다가 미국도 어제는 오늘은 좀 반등을 좀 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상황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진짜 연휴가 살린 것 같아요. 우리 시장 좀 금요일장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오히려 좀 연휴 동안에 터졌던 이런 악재 같은 뉴스들이 조금씩 이제 해결책 같은 그런 조금 소소하게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급락했었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홍콩도 특히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 헝다 이슈 같은 경우가 뭐 기본적으로 헝다그룹만의 문제다, 뭐 중국만의 문제다 계속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진핑이 이제 내년 3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업들 이제 좀 길들이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각종 규제들을 뭐 비롯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특히 또 헝다그룹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그룹이잖아요. 부동산 이제 디벨로퍼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진핑이랑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진핑이랑 좀 이제 반대당 쪽 기반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거의 뭐 시장 원리에 좀 맡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에 워낙 뭐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 몇 년 전부터 기사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그렇죠. 뭐 집들이 텅텅 비었네, 뭐 짓다 말았네,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봐서 부동산 무너진다 소리 계속 많이 나왔었지만 한 3, 4년째 안 무너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한국도 네. 부동산 얘기 가지고 그랬지만 결국 네. 그렇고. 그래서 일단 뭐 헝다그룹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의 뭐 디벨로퍼들이 한 10,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올해 한 150개 정도가 이제 뭐 파산했다고 그러긴 하는데 헝다그룹도 뭐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까 뉴스가 나왔죠. 이제 채권에 작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자 이제 1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얘기죠. 23일 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약간 조금 일단은 조금 내쉬할 수 있는 한숨을 조금 내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부채 한도 네, 그 부분도 이제 일단 내년 2022년까지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일단 요거는 좀 하원은 통과됐는데요. 상원까지 통과되려면 좀 더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상원 중에서도 또 공화당에서도 좀 도와줘야 돼요. 공화당에서 최소한 10표 이상씩은 좀 나와줘야지만 통과 가능한데 이제 뭐 그 반대하는 의견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다 과도한 이제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계속 이제 돈을 갖다가 끌어서 이제 때려 붓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한 향후에 좀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발언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쉽게 상원 통과가 될까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서로 뭐 정치라는 게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하나 도와주고 하나 빼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뭐 금융위기 때마다 뭐 때때마다 뭐 미국 시장에 뭐 부채 한도 얘기 나왔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휴 미국 부도나네 뭐 이럴 수도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이제 아시잖아요. 찍어내면 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지, 네, 달러. 찍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잠깐의 리스크로 뭐 활용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통과되더라는 거를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고민하거나 걱정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국의 이제 헝다 문제가 23일 날 그거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제 돌아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최근에 보면 이제 실물 자산으로 뭐 인도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50%씩 뭐 할인된 걸로 이제 인도하겠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파괴력 있는 큰 사건으로만 전환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잠깐 좀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의 이슈 뭐 그런 부분. 근데 뭐 소나기가 뭐 태풍을 몰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뭐 리만 사태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사태들을 보면은 이게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좀 세계적인 위험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도 그 프라임 론 하나였었지만 거기에 물리고 물려 들어간 각종 막 여러 가지 상품들, 금융 상품들, 네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었었고,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연결된 부분이었었는데 이번 사태가 딱 중국에만 국한된 사건이라면은 뭐 일단 중국은 이미 출렁거렸고 많이 좀 그런 상태인데요. 서서히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연휴가 우리한테는 정말로
좀 좋았던 방패 같은 연이었다 싶을 것 같아요. 그러게 월요일 날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많은 분들이 그때 막 상해 지수가 폭락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셔가지고 오늘은 보지 말고 오늘이나 내일 그 시장을 보자 이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금 남은 이슈는 뭐 결국 1조 달러 가까이 되는 것 같긴 하던데 미국 그러니까 외환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답은 안 나와서 약간 출렁거릴 또 네. 여지는 남았지만은 어쨌건 모두가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중국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중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든 뭐 방법을 찾겠죠. 근데 뭐 홍다그룹이 350조가 이제 빚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갖고 중국이 무너질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인데 뭐 조금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정도면은 뭐 물론 타격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결책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연휴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오르면 앞에 한 3, 4일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그래서 오늘이 일단은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아까 저희가 장 봤지만 홍콩도 중국 상해도 심천도 다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그나마 좀 심리적인 부분은 조금 안정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연준의 그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 그러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그 파월 의장의 발표가 오늘 내일 새벽쯤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점도표라든가. 네,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덜 비둘기적일까봐 그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파월은 좀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역시 FOMC 발표 이전에 또 이제 중국 헝다그룹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또 연준에서도 또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한 번 더. 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럴 그래서 수도 뭐 있지. 어느 정도 조금 시장과 타협하는 발표를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미 발표된 스케줄 때문에 스케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모르던 뒤통수 맞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저희 잭슨홀 미팅 때도 뭐 큰 문제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시피 파월은 항상 좀 그런 부분을 잘 아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회가 되는 발언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리스크는 좀 그동안 좀 한 1년 반 이상 강하게 올라온 다음에 그렇죠. 이제 시장이 살짝 이제 뭔가 좀 시장을 좀 흔들 것 같은 그런 이슈들이 요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가는 구간? 백신도 한번 맞아 놓으면은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계속 병균이 침투할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시장이 요새 약간 조금 그런 느낌? 우리 사실 지난주 방송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 저 나스닥하고 다우 네. 차트가 조금 불안하다, 네. 약한 모습을 보인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헝다가 이슈로 해서 이제 약간 조정을 보였는데 네. 우리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상황을 네. 한번 체크해 보죠. 맞아요. 저희 차트 그때 봐드렸었어요. 그때 그려놨던 그림 그대로 있어요. 그때 저희 수요일 날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네, 지난주 그렇죠? 수요일 날이죠. 뭐 수요일 날 하고 목금하고 월화 이렇게 지난 거잖아요. 네, 4일 동안 저희가 그때 저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고점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반등시마다 고점이 내려가고 있더라. 그 얘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빨간 양봉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따다닥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이제 윗꼬리가 길게 음봉이 떨어집니다. 거래량도 좀 실렸고. 네, 거래량도 실리고 사실은 좀 좋은 모양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도 지금 이제 꺾여서 하향으로 내려오고 있고 지금 61선도 꺾인 거 살짝 보셨을 것 같아요. 61선과 21선이 꺾여서 하향으로 만나면 이제 급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미리 지금 급락이 나온 상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나면은 뭐 이미 아마 내려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좀 뭐랄까 상승의 트렌드가 살짝 깨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맞겠죠. 시장 자체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지선을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어제 저점 여기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우 같은 경우는. 네.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여기죠. 사실 보면은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해 드리는 게 이제 양봉의 중간선 정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꼬리를 딱 보시면은 이제 좀 겹쳐 있는 부분들 여기에 보시면 음봉이고 양봉 나오죠. 네, 거기 딱 중간중간에 맞춰져 있고 이쪽에 좀 저점권에 지금 다 지지가 잘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 다우도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됐는데 오늘 반등 나오면은 뭐 일단은 좀 다행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추세가 한번 휘청했기 때문에 그 다음 리바운딩 가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기준선 이상을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 뭐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거나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기간 조정을 가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좀 차트를 보시면 뭐 만약에 오늘 밤에 상승이 나와주면 오케이겠지만 상승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요 정도 선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절반 이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격적으로는 한 34,200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34,2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이상을 강하게 올려쳐주는 양봉이 나와주면은 일단은 다행. 그 뒤에 근데 반등이 나와도 여기 또 개파락이 한 번 있잖아요. 네. 이 개파락 구간 여기서 계속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번이나 지지받았던 가격대잖아요. 그 가격이 지금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우 같은 경우는 적어도 최소한 34,500대. 네, 34,500대 위로 강하게 돌파가 안 나오고 지지부진하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간 조정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추가 하락하거나 이런 흐름으로 조금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우라든지 이렇게 나스닥과 이제 미국 다우에 있는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미국 시장도 예전이랑 조금 다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거래도 많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60일선 꺾여 있는 상태에서 20일선까지 꺾여 있기 때문에 중기 추세가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4,500대 지금 보니까 다우가 33,90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4,500대 이상의 강한 돌파와 함께 안착에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어느 정도 하방에 만들어진 이 박스권 안에서 뭐 34,500과 뭐 최근에 만들어진 뭐 33,600, 뭐 요 정도 저점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스닥을 좀 봐드리면 나스닥은 사실 좀 빅테크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기업들도 최근에 아까 말씀 저희 세금 문제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세금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입니다. IT 그렇죠. 기업들 같은 경우 트럼프 시대 때에는 세금을 계속 감면시켜 주면서 공룡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들어오면서 이제 세금 계속 늘어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조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저항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 뭐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실적도 좋았었지만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났을 때 실적이 그거보다 더 엄청나게 많이 좋아질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본다라면은 역시 빅테크 기업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약간 그런 부담감 이런 세금 왜냐하면 이게 막 투자는 엄청나게 하는데 막 그냥 어디 미국은 뭐 물론 찍어내긴 하지만 걷어야 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들의 이제 세금 부담이 확실히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근데 이제 나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다우보다는 차트는 조금 나은 편이죠. 그렇죠. 네.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리 가서 찍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지지선 부분에서 좀 잘 지지가 되고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14,500선 정도 네, 이런 부분을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지노선으로 좀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다만 이제 어제하고 그제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 60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하락하는 60일선은 저항이 될 수 있지만 상승하는 60일선이나 20일선, 이평선들은 저항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잠깐 이평선 아래로 하회할 수는 있지만 한 3, 4일 이내에 빠르게 복귀만 해주면 큰 하자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제 어제하고 그제의 고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으로 따지면 한 14,840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강하게 좀 돌파해 주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차트로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갭 이론자잖아요. 갭을 믿는 사람인데 여기 갭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가운데 여기 네. 네 여기 구멍이 있었죠. 요번에 내려가서 그냥 한 방에 메꿔버리잖아요. 여기 딱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요 갭 너무 지저분해졌네요. 많이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해졌네요. 잠깐만요. 지우개를 그림을 어디 못 그리시는데? 아 제가 수전증이 있는지 줄을 잘 못 그리네. 근데 지우개가 어디 갔을까나? 지우개가 어디 갔죠? 아 하나씩 지워가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여기 가운데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갭 상승을 하잖아요. 이때가 언제죠? 이날이 8월 20. 그 다음날 8월 23일 이렇게 갭 상승을 하는데 이 갭을 메우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요번에 급락해서 이 갭을 메웠다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줄 그어드렸잖아요. 요 줄에 딱 맞아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일단은 갭은 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할 때 나타나는 갭은 메꿨고, 갭은 메꿨는데 그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사실 여기도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이건 너무 차이가 심해가지고 있으니까. 네,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해요. 가까이 있는 갭만.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4,850대 정도를 나스닥 저항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을 해서 올라가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제 15,000포인트, 나스닥 15,00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1차적인 저항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1선도 살짝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꺾이기 시작한 21선을 들어올리는 길은 주가가 급등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올라갈 때마다 저항선이 될 거라는 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마지노선은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제 저점권 14,500 정도, 네, 55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제 어제 저점을 기준으로 두시는 게 가장 좀 합당하지 않을까. 한 14,700 정도가, 예, 나스닥을 계속 깨주지 않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지금 이 정도 박스는 용인해 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저께 생겼던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그 사이 안에서 노는 거는 일단 당분간은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그 이하로 추가 하락을 하면은 나스닥도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차트 자체는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훨씬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해도 지금 급락한 이후에 오늘 지금 양봉 상태인 거잖아요. 네, 지금 일단은 양봉 상태 나오고 있어서 상해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에 다시 붙여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1선까지 아직 터치 안 된 상태라서 일단 차트 자체는 중국 시장도 상당히 좀 많이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급 하락하면서 양봉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심천도 보시면 마찬가지 비슷한 것 같아요. 의외로 중국이 더 덜 빠지고 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외가 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 가장 많이 빠진 게 이제 홍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홍콩 디벨로퍼들한테 대한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좀 독이 되면서 홍콩 쪽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 헝다 이슈 이후로. 근데 일단 홍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급락했지만 이제 양봉으로 나오고 있어서, 오늘 저점권을 홍콩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홍콩은 저 오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휴장. 네, 맞아요. 오늘 휴장이에요. 그래서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오늘 투자를 못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후강통이라고 해서 홍콩을 통해서 중국 본토를 투자하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다이렉트로 투자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홍콩이 휴장이라서 중국 시장에 오늘 국내 분들은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일단 홍콩 같은 경우는 급락한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요번 헝다 리스크가 홍콩에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동산 개발 관련되는 투자사들 상당히 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지금 증시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어쨌건 계속 긴장을 좀 놓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내일 시장 우리가 열렸을 때 하락으로 온다 했을 때 지금 매수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관망을 해야 될 것이냐,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요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섹터별로 완전히 다른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작년에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많이 보고 시장이 좀 주도력을 보여왔던 그런 종목들이 다 요새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LG 화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둘씩 이제 LG 화학 간 다음에 이제 밑으로 빠진 다음에 이제 NC 나왔고, NC 나오고 나니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엔터 그룹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정말 그 섹터 안에서 대형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뭐 그러니까 얼굴마담 역할을 해줬던 종목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고, 제가 지난주 시장을 계속 보면서 이제 느낀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미국은 저희도 아까 얘기했지만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위주로 강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국내도 조금씩 변해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도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위험자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위험자산보다는 이번 헝다 사태를 맞으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인데, 기본적으로 이 안전자산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생각할 때는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곰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좋았던 기업들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죽을 쓰고 있지만 내년에 좋아질 기업을 살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투자자들은 사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미국 시장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제일 좋은 섹터 뭐죠? 2차 전지 섹터, 수소 섹터 같은 이런 신재생에너지, 그렇죠.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올라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부족하니까 이 신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 원자재가 필요하고 뭔가가 필요한데 그 소재들이 계속 없으니까 좀 쇼티지가 나면서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천연가스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세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우리 시장한테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중국 리스크 때문에 또 원자재 가격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 흐름만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선호하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이제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더 선호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시장을 예전처럼 막 팔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의 영향력은 좀 덜 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만 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옛날처럼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현대차도 옛날처럼 그렇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제 10월 달 들어가면 이제 3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고민들이 나타나는 시기라서 실질적으로 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내년에 대한 기대치 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성장주라고 하면은 뭐랄까요, 좀 버블이 될 수 있는 바이오 주식들이 고점 논란이 있죠. 네, 그래서 바이오 주식들이 좀 많이 약하고 또 최근에 뭐 플랫폼 기업들도 좀 많이 약한데 사실 성장주라고 보기 좀 그렇고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치주는 물론 아니지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2차 전지는 이제 지금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쇼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셀 기업들이 많이 약하잖아요. 2차 전지 이제 셀 기업들이 많이 약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원가 부담이 생겼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소재에 대한 원가 부담 이런 부분들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런 원가 부분들로 인해서 2차 전지 가격, 배터리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테고 그럼 분명히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가격 저항이 생긴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보조금을 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 보조금도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고 그렇죠.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의 저항.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자체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슬슬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셀 업체들에 대한 국내 셀 업체들에 대한 특히 이제 LG 화학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뭐 SDI도 좀 못 가고 SK 이노베이션도 또 비실비실하고. 근데 사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유가가 강세이기 때문에 정유 부분만 생각해도 상당 부분이 지금 주가가 많이 싸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그 물적 분할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리스크까지 좀 포함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월요일 날 말씀하신 대로 장이 열리면 주식을 살 것이냐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해 보신다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섹터가 어느 섹터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섹터가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막 위드 코로나랑 관련되어 있고 이제 가치주 이런 쪽이다라면은 사실은 팔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약간 리스크가 있는 쪽이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상태 내지는 뭐 3분기 실적이 좀 비실비실한 상태라면 저는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조금씩 계속 조절해 나가시는 전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지난주부터는 좀 뭐랄까요 이렇게 계속 시장을 보고 있으면 아 미친 듯이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관망을 하면서 보유 종목들의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보고 있고 이제 지지선 뭐 저항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기다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시장에서 뭐 우리 연휴 동안에 대해서 뭐 해외 시장과 좀 연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연동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만약 올라서 마감이 된다라면은 그렇게 종목 간에 좀 데미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런 해외발 악재에 따른 그런 데미지보다는 그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내부적인 데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수급적인 데미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단기간에 좀 과도하게 올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구간은 맞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종목을 조금 줄이면서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항상 제가 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주가 자체가 많이 싼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들이 대부분 가치주 섹터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위드코로나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2차전지 소재주들 너무 좋은 거는 알지만 또 공격적으로 다가가기엔 좀 가격 부담이 살짝 있는 구간인 거 맞거든요. 뭐 수소 관련주들도 그렇겠고, 뭐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다만 이제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석탄주들, 뭐 천연가스주들 정말 그 신재생 에너지 섹터 안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들썩들썩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 중에서는 분명히 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분명히 선별할 필요는 있겠지만 좀 기대치에 너무 편승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은 이제 좀 경계할 구간에는 일정 부분 다가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섹터별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렵나요? 너무 길게 얘기하셨어. 아, 그런가요? 그래서 편집하세요. 짧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일단 오늘 미국 시장 반응이 좋은 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반응이 좋다라는 전제하에 좋다라면 우리가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좀 덜 올랐거나 아니면 좀 낮은 가격대에 있는 거라면 좀 들고 가고 많이 이때까지 올라왔던 거라면 비중을 좀 줄이자. 네, 맞습니다. 간단하네요. 제가 그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간단하네요. 근데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떨어진 종목들은 경계하고 가격 메리트가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은 뭐 계속 저점에서 분할매수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기는 해요. 다만 이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상은 약간 이제 섹터와 종목이 조금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시기에 근접해 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